자, 액체 주기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 참 안타깝다기보다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왜 영화가 저기 이름 없는 용사의 묘지에 가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 이름 없는 용사가 2018년에 시험 발사체입니다. 여기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우연이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험 발사체도 이름이 있을 수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레인저 혹은 스카우트, 척후 앞에 가서 먼저 보는 거. 이게 딱 그 척후를 한 거거든요. 그 발사체의 기본 기능을 테스트한 거라고요. 아니면 테스터 혹은 브레이브 테스터 뭐 이런 이름을 붙여줄 만했잖아. 의문의 연기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이제 막 탄핵 정국이에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2018년으로 1년 이상 연장돼요. 원래 2017년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거 감사해 봐야 됩니다. 2016년 12월 22일 누가 시험 발사체 다음 해로 돼 있었던 시험 발사체 발사를 1년 연장시켰냐. 그러고 나서 2017년에 문팔육 정권 잡잖아요. 정권 잡자마자 불과 7, 8개월 후에 2018년 2월 달에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 딱 모아가지고 얘들 뭐 위원회 같은 거 잘 만들잖아. 그리고 황당한 결정을 합니다. 한국형 시험 발사체는 2018년 말 10월 1일 날 10월에 1차 발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1년 이상 연장돼 버린 거를 이제 그 연장시켜 버린 거예요. 기술 검증이 미진할 경우 원래는 17년이었었습니다. 기술 검증이 미진할 경우 개발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19년에 2차 발사를 할 겁니다. 기술 검증 또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대 말에 한국형 소형 발사체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플랫폼이라는 거 시험 발사체 지금 누리호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서 500kg 인공위성을 우리의 힘으로 발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누리호가 내일 발사하기로 돼 있던 게 아니라 문재인 586의 머릿속에서는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에 발사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전문가 집단의 조직적 반란이 있었다,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시험 발사체를 2018년에 대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75톤급 추력이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세계에서 7번째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맨 꽁찌로 조인했는데 우리 앞에 몇 명 없다고. 액체 로켓 70톤, 뭐 80톤 이급이요. 미, 러, 일, 프, 중, 일, 인도,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가 7번째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항우연 전문가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18년 2월 달에 문재인 586 집단이 결정해 놓은 2020년대 말에 나가서 하세요. 네, 됐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엎고 2021년 10월로 누리호 발사를 앞당긴 겁니다. 3년 만에. 3년으로. 2018년 성공해서부터 3년이죠. 딱. 그러면 2021년 10월에 발사했으니까. 그래 놓고 바로 그거 성공하니까 바로 2차 해서 내일 발사하는 거예요. 내일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2018년 10월 달 이 시험 발사체 이름도 없는 게 그 발사체 이름도 없어요. 아마 항우연 안에 있을지 몰라요. 항우연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해서 백모 이메일로 이 시험 발사체 항우연 내부에서 불렀던 정식 명칭과 별명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뭐 우리 강아지 뭐 이런 별명이라도 있었을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판이 돼서 항우연의 전문가 집단이 2018년 2월 달에 문재인 586 집단의 저 개황당한 결정을 뒤집어 엎고 2021년 10월 달에 발사를 이뤄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에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고요. 부분적 성공, 부분적 실패인데 성공한 게 훨씬 크죠. 거의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6월 16일 내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과제는 3개가 남게 될 겁니다. 안정화, 대형화, 그 다음에 1단계 로켓 깡통 회수 재사용. 이 로켓의 이 깡통이에요. 1단계 깡통. 그거가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돈인데 그 안에 제어 다 들어있고 그 내부에 뭐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는 그거를 바다로 떨어뜨리고 그 바다에 그거 받는 떨어진 게는 낙하를 해서 제대로 들어와요. 제대로 천천히 제대로 들어와서 낙하해가지고 그걸 회수를 합니다. 그 바지선에서. 그래서 1단계 로켓 깡통 회수 재사용 노하우 뭐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런 건 이제 환경보호 때문에 우주보호 때문에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수 재사용합니다. 이제 미국을 좀 예를 들었죠. 아까 우리 자유시민진영, 자유공화시민진영을 뒤로 빼면 잠깐 옆으로 빼놓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입체적 지형이 운팔력 집단, 저 흉악한 이제 그만 봤죠. 또 미국,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3개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큰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이 미국의 경우 이제 이 속내가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 문화, 정치 구조에 대해서 이거 믿어야 돼. 이건 뭐 왼쪽 애들이 잡았다 개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복잡한 망설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한국을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요새로 키워야 되는데 한국이 린치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비전이 있고요. 또 근데 린치핀 되려고 뭘 좀 키워주려고 보니까 여기에 이미 너무 고도화돼 갖고 더 크면은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회사 이익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국의 항공기, 비행기 산업을 키우니까 직방으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F-16 가라 그 이하, 심지어 F-35 이하는 다 작살날 것 같고 F-35도 약점이 있어서 이것도 약간 흔들거릴 것 같고 야 저거 키우면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3가지의 니드가 충돌합니다. 이게 미국이. 그래서 이 셋을 그때 어떻게 조합해서 움직일 거냐. 그게 이제 우리의 대미 외교의 핵심이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 맡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우리 한 총리 같은 분이 이거를 잘 풀으셔야 돼요. 야 너희 우리 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크자. 그러면 너희 내부에 뭐 보잉이 좀 타격 볼 수도 있고 어디가 좀 타격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좀 커보자. 너희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야. 중국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감당할래? 러시아가 감당해야 되는 유럽 우리 아니면 누가 거기 제대로 가성비 높은 물건 팔아줄 놈 누가 있어? 우리밖에 없잖아. 이 얘기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나토 가서 잘 사귀고 오십시오. 우리 윤 대통령. 미사일에 대한 조치가 이제 보면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아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97년에 1차 개정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민간 액체 로켓은 무제한이고요. 앞에 몇 톤이 실리던 공중에 4,000km가 올라가든 700km가 올라가든 민간은 무제한. 군사는 300km, 즉 고체는 300km, 탄두는 500kg 이하로 제한이 딱 잡혀요. 그게 1997년입니다.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3차 개정이 일어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문재인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사거리를 800km 이하로 풀어줘요. 고체에 대해서. 즉 군사 쪽을 800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고체 이코로 군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트럼프 쪽이 주도를 해서 4차 개정을 합니다. 저게 뭐냐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을 해제해요. 니들 마음대로 올려라 이거야. 군사.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을 해제합니다. 우주 발사체라고 한다면은 고체 연료 해도 돼. 다시 말하면 저건 뭐냐면은 우주 발사체라고 한다면 고체 연료를 해도 되라는 건 뭐냐면 ICBM 많이 훈련해. 그러니까 일본의 엡실론 같이 ICBM 미리 다 훈련하고 있어 저걸로. 일본 엡실론은 ICBM 훈련용이에요.
ADD도 ICBM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 ICBM. 저는 그것까지 갈 필요 있냐? 요새 점점 우리 한 3,000km 가면 충분한데 대형 ICBM이 이제 모스크바까지 때리겠다는 거거든. 뭐 그렇게까지 갈 거 있냐? 3, 4,000km 가면 충분한데 그러면 5,000km 이하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전 대형 ICBM까지는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발사 대형 ICBM. 왜냐면 그 ICBM 사일로 기지라는 게 너무 위험해요. 2021년 문재인 바이든 만났을 때 뭐 이 정도 되면 다 풀린 거니까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아예 폐기를 공식화해 버리죠. 어차피 미사일 기능 다 있고 너희는 핵탄두는 안 만들 거니까 핵탄두 갖고만 컨트롤할게. 미사일은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 이미 2020년에 다 풀린 거예요. 미사일은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서 저걸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풀고 뭐 2020년 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까 민병관 얘기 딱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저렇게 다 풀어주고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 정치 문화가 좀 안정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한 필요가 있겠죠. 한국 정치가 이제 개판 나면 중국에 이 모든 게 다 상납되는 꼴이 나올 거니까. 제2의 문재인이 나오면. 자, 미국의 복잡한 사례를 보여주는 또 하나가 이제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이거 뭐 이름 복잡해요. 뭐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라 그럽니다. 이게 최첨단 기술인데 한화 시스템입니다. 뭐 아무튼 되게 좋은 레이더고요. 좋은 레이더고 전자전, 지금은 다 전자전이잖아요. 전쟁이. 전자전 시스템의 종단 핵심이에요. 맨 종단이 저거잖아요. 결국 눈알이잖아. 저 눈알이거든, 레이더는. 눈알, 귀가 맨 종단이고요. 그 다음에는 뒤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 뇌의 핵심 부분이 저게 우주에 올라가 있는 통신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엮여야 그 다음에 물건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물건을 쏴라 안 쏴라 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판단할래 이게 다 보여지고 명령이 전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종단 핵심이죠. 뭐 저게 배에도 들어가고 뭐 비행기에도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차에 싣는 레이더에도 들어가고 뭐 육상 레이더에도 들어가고 뭐 사드 같은 데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모듈 개발을 발표한 건 2020년 8월이고요. 한화가. 저 소자. 저게 소자가 쫙 박혀서 그 다음에 작동을 하거든요. 소자 하나하나, 모듈 하나하나, 모듈 개발을 발표한 거, 모듈 개발을 발표하는 거는 2020년 8월인데 저게 시스템이니까 모듈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레이더가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저걸 보통 어디에다 하냐면 비행기 맨 앞에 코 안에다 달아요. 비행기 앞에 코 안에다가 비행기 코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거기에 맞는 이런 동그란 형태의 원판 형태의 뭐 서브 시스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회로 뽑아가지고 그 신호 뽑아서 그게 그 화면에 뿌려지거나 뭐 통신 장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뒷단 이 서브 시스템 뒷단을 누구랑 손잡고 있냐면 이스라엘 엘타랑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엘타랑. 거기랑 이제 손을 잡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문재인 정부 말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저 타이밍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사실 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일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저런 거 못합니다. 저런 아주 훌륭한 소자를 개발해도 이 한국 정치가 안정이 안 됐으면 저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저게 중국으로 넘어갈지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저런 일을 왜 저질러요. 상대방도 안 받아주고 여기도 못 저지르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어떤 방산인데 정치적인 커넥션 아래서 서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커넥션 아래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저게 이제 레이더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근데 엘타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항공우주공사 국영이에요. 저 공사의 4개 파트 중에 한 파트를 구성하는 데인데요. 그
이 4개 파트 중에 나머지 3파트는 전부 직영 IAI인데 저 엘타만 독립법인이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엘타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테크 벤처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 보상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M&A 때 저기 주식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저게 따로 회사가 따로 독립하죠. 그럼 저 회사가 뭔데 저렇게 창업자들이 따로 독립해? 얼마나 창업자들 그 기술자들의 힘이 세길래? 세죠. 정보, 감시, 타격 목표, 정찰, 정보, 인포메이션, 감시, 서베일런스, 타격 목표 규정, 타겟 애퀴지션, 그래서 TA, 그 다음에 정찰, recognize, 그래서 이스타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어로. 저 이스타에서 세계적 회사입니다, 저거. 저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엘타가. 이스라엘의 엘타 회사가. 조기경보 분야의 세계적 회사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트너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소자가, 하나의 그 소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화는 소자를 기막힌 걸 만들었고, 소자가 이제 하나의 서브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제 PCB판에 쫙 앉혀갖고, 뒤에 이제 쭉 나와서 이제 뭘로 연결돼갖고, 선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전기신호 처리가 딱 처리돼서, 뭔가 뿌려질 만한 데이터로 나오는 그 앞에 모듈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브 시스템이. 예. 그러고 나서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틀이 잡히니까 상대방도 이제 한화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한화가 유럽 우주항공의 큰손인 레오나르도와 파트너십을 맺는데 이 레오나르도가 이게 듣보잡이 아닙니다. 이게 무솔리니 시절에 금융기관 구제공사라고 있었어요. 이게 무솔리니 시절에 그게 오잖아요. 저기 세계적 대공황이. 그 이탈리아 은행들 퍽퍽 나자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제하는 금융기관 구제공사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국적 우주항공 방산그룹이에요. 밑에 뭐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지분 투자도 엄청 해놨고. 예를 들어서 그 세계적인 그 회사죠. BAE 항공사 저기 유럽 쪽에. 걔들이 유럽 쪽에서 이렇게 서로 컨소시엄으로 만든 훌륭한 비행기 유로파이터죠. 유로파이터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여기가. 이 아까 레오나르도가.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세계적인 그 프로펠러 비행기 전문 회사가 있어요. 헬리콥터 프로펠러 전문 회사 ATR이라고. 거기도 주요 지분을 갖고 있고 각종 헬리콥터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미사일 우리 지금 한국이 미사일 풀세트 갖고 있듯이 그렇게 미사일 풀세트를 갖고 있는 유럽 회사가 있어요. MBDA. 거기 대주주예요. 이 회사가. 그 다음에 텔레스파지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저기 우주로 실어 내보내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고객 접수해가지고 위성 어레인지 해주고 그거 지원해주고 뭐 이러는 회사 큰 회사 있어요. 텔레스파지오라고. 여기는 어느 정도 큰 회사냐. 지들이 돈 들여서 지구 궤도에다 60개 위성 띄워놓고 거기서 감시하고 그 촬영한 거를 정밀 위성 정보를 각국에 파는 그런 회사예요. 텔레스파지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회사의 주요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항공, 군, 방위산업 분야에 이 그 엘리트 그룹들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함부로 못 껴요. 여기 이제 중국, 러시아가 여기로부터 이제 영구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러시아 영구 퇴출당하면 중국도 러시아가 영구 퇴출 당했고요. 이미 이걸로. 앞으로 러시아에 칩 하나 안 팝니다. 제대로 된 거. 그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가 옛날 소련 때 칩을 못 구해갖고 짝퉁칩을 만들었었어요. 그 짝퉁칩 만들어서 먹고 사는 데가 어디냐? 불가리아였습니다. 그러면 불가리아가 소피아가 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이 서방 사람들도 드나들고 불가리아 사람들도 서방에 나오는 통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리아에서 서방이랑 그 스파이를 해서 그 서방 칩 비슷한 걸 짝퉁을 만들어요. 그때 칩은 이제 주로 아날로그 칩이에요. 그나마도 소프트웨어는 조금 바뀌었고, 그러니까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칩은 내용을 알면 복제품을 만들잖아요. 모토로라 아날로그 칩을 복제품을 만들었다. 아날로그 칩이란 건 이 지금 CPU나 메모리 같은 그런 트랜지스터가 별로 안 들어간
뭐 전류를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이런 것만 간단하게 있는 거죠. 복제품 만들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애들이 복제품 만들었냐면 모토로라라는 마크까지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련에 넘겨주면 소련이 그걸 썼었어요, 옛날에. 이 칩이나 이런 게 부품이 안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 저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곰 사업 버전 2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러시아에서 군수 산업의 엘리트들 앞으로 국제시장에 많이 튀어나옵니다. 혹시 한국에 올 만한 사람 있으면 지금부터 레이더 돌리고 첩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 다 다른 데서 채갈 거예요. 그러대로 혹시 찌끄러기 하나 남을지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 또 연이 닿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불검 사업을 기획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검 사업 2. 왜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미사일 쪽, 그 다음에 우주 발사체 이쪽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그러니까 소련 망할 때 흡수한 기술이 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베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이 엘리트 그룹에서 소련이 맛이 가. 그럼 소련으로부터 베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국도 맛이 가. 그럼 남는 게 어디야? 미국. 인도는 뭐 워낙 약체니까 빼고. 유럽은 뭉뚱그려서 하나. 일본. 우리.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일본은 손발이 묶여 있어요. 내수 시장도 없어. 일본도 가, 맛이. 이 방산에서는. 유럽은, 뭐, 아까도 봤잖아요. 그냥 전부 그냥 막 컨소시엄에다가 옛날부터 있던 부자들 뭐 이렇게 해서 쓱 폼 잡는 이거밖에 없지. 목숨 내놓고 하는 쪽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보잉도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을 정도예요. 보잉이 세상에. 경영이 제대로 부실해갖고. 여기가 엘리트 그룹이어갖고 배들이 불러서 경영들이 이게 비계가 많이 껴있는 데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스마트하고 헝그리 정신으로 중무장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방산 엘리트가 퍽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저게요. 근데 제가 왜 방산만이 아니에요. 저게 이미 삼성전자에서 칩에서 저일이 일어났고 휴대폰에서 저일이 일어났고 가전에서 저일이 일어났고 조선에서 일어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났고 한류에서 일어났고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에서 이제 방산이 저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